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6월 12일 목요일 우리 주식시장은 두 지수 모두 7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293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폭을 줄이면서 어제보다 13포인트 오른 2920선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4% 오른 789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6원 30전 내린 135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31.8도. 제주도는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죠.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졌다고 합니다. 별도로 서쪽에서는 태풍이 또 오고 있다는데 크고 작은 피해 없이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으시면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김명아님께서 소장님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코스피도 오르고 제 기분도 활짝 기분 좋은 목요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저도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명아님. 우리 개근생이시죠. 김차숙님께서 드디어 내시네요. 기다렸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은 에너지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에너지바. 저도 오히려 에너지가 불끈 솟아오르네요. 권현진님께서는 소장님 주말에 비가 오네요. 바자회 준비 중인데 큰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예보를 보니까 구름 그림도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현진님 바자회 시간에만 해님 반짝하도록 제가 기원 보낼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그리고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키워드로 배우는 경제 주간 키워드 준비했고요. 이어서 브랜드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만나보는 시간이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낮잠도 재워주고 모범생에게는 상장도 보내주는 유치원, 미용과 스파까지 할 수 있는 호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일까요?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유치원에 가면 산책부터 맞춤 훈련, 개인기 개발, 손님 맞이 예절도 교육받습니다. 생일을 맞은 강아지는 파티도 해주죠. 가격은 한 달에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이 넘습니다. 높은 가격에 아무나 못 보낼 것 같지만 장시간 반려견을 혼자 둬야 하는 1인 가구 직장인들도 많이 이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는 350만 마리, 꾸준히 증가 추세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만 전체 인구의 1,500만 명이니 4집 중 1집은 집에 반려동물이 있는 셈이죠. 덕분에 유치원, 호텔뿐 아니라 펫택시, 장례업체, 펫보험 등 다양한 관련 산업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펫코노미 시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7년 뒤에는 자메이카의 1년 GDP와 맞먹는 21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펫코노미는 새로운 직업 탄생을 이끕니다. 올해 4월까지 한 구직 플랫폼에서 반려동물 산업 관련 채용 공고는 4년 전 대비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치원 교사, 장례 지도사, 동물병원 코디네이터, 펫푸드 요리사, 그리고 펫보험 손해사정사까지 이색 직업들이 생겨났죠. 가만 살펴보면 대부분 자격증이나 관련 학위 전공이 있어야 하는 전문 직업군들입니다. 입시에도 영향을 줬는데요. 몇 년 새 주춤하던 수의대 입학 경쟁률 역시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에서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지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전담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기도 했죠. 그저 집을 지키던 존재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삶과 사회 경제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산업 주체로 자리매김한 반려동물.
산업 발전에 걸맞은 성숙한 책임과 사회적 태도 역시 함께 성장하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 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현우 기자님 팬분들이 많으세요. 이선호님께서 주간 키워드는 꼭 챙겨 듣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내주셨고 박희정님께서도 임현우 기자님을 일주일에 2번씩 뵙네요. 혼자 내적 친밀감 뿜뿜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 뭘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거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죠? 네, 맞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9일, 10일 이틀 동안 진행했던 2차 고위급 무역 협상, 관세 유전이 파탄에 이를 뻔했던 위기를 좀 봉합했는데요. 히토류가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줬습니다. 이 앞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미중은 지난달에 스위스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간의 관세를 90일간 115%포인트씩 인하를 하고 네. 히토류 수출 통제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안 풀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고 반도체 수출 제한이나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같은 조치가 이어지면서 중국이 반발을 해왔습니다. 이 제네바에서 어렵게 이룬 합의가 삐걱거렸던 건데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이번에 런던에서 고위급이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자,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데 합의를 했는데요. 그 말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안이나 뭐 절차나 지침을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틀이 좀 잡혔다. 이고 그 핵심이 히토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트럼프와 시진핑이 승인을 하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1위 경제대국 사이에 무역 통상 마찰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히토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됐었어요. 네. 히토류가 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 히토류가 하나의 물질을 말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17종의 희귀광 물질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희귀하다 할 때 희자고요. 또 흑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얘기 좀 드리면 이 원소 번호로 21번, 39번, 또 57번부터 71번까지 이렇게 17개가 히토류 해당이 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집에서 아이가 끝말잇기 하자고 하면 뭐만 나왔다 하면 마그네슘, 뭐 나트륨 이런 거 해가지고 이기려고 막는 단어죠. 예. 부글부글 했는데 임 기자님께도 오늘 그 얘기 듣겠네요. 이거 뭐 슘, 미움, 륨 뭐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름 들어보면 진짜 어려워요. 이게 네.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란탄, 사마륨 뭐 이런 건데 좀 생소한 이름의 이런 광물이 중요한 이유가 여러 산업에서 필수 원료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 희귀한 흑이라고 하는 히토류는 휴대폰이나 반도체, 자동차뿐만 아니라 미사일이나 레이더 같은 이런 방산 물자에도 들어가고요. 재생에너지, 의료 분야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이 히토류를 4차 산업혁명의 쌀, 첨단 산업의 비타민 이렇게 표현하신 것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뉴스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항상 히토류라는 게 중요하게 언급되는 이유는 이 히토류 생산에서 중국 시장의 점유율이 정말 압도적이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거는 거의 99%를 의존하는 물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히토류가 희귀하다는 이름이 붙어서 너무나도 매장량이 적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 묻혀 있기는 한데 이 다만 원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고 여러 개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얻기 위해서 많은 돌을 가공하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생산비가 많이 들고요. 특히나 환경에 해롭습니다. 이 정제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화학약품을 좀 쓰는군요. 네. 그래서 이 예전에는 미국에서도 히토류 가공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채산성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져서 중국에 이제 의존을 많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다시 이제 미중 얘기를 좀 돌아가서 이번 합의의 핵심 히토류 문제 해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받았는데 네. 어떻게 주고받기로 했어요? 양쪽이 합의문을 발표한 거는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어서 좀 불분명한 점들이 있기는 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서 또 설명을 약간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이 요구했던 히토류 수출 통제를 풀고 또 중국이 요구했던 유학생 비자 제한을 푸는 이런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고 했고요. 네. 자신과 시진핑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없고 다른 제재 풀어주는 이런 거래를 했다는 얘기고요. 다만 중국이 좀 예민하게 생각했던 반도체 기술 관련된 내용은 아직 확인이 안 되기도 하고 뉴스가 좀 계속 업데이트되는 중이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토류 중요하다는 뉴스 계속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네. 이번에 중국이 어떤 수출을 죄면서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나타났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네, 영향이 바로 나타났습니다. 네.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가돌리늄이라는 히토류가 있는데 원전 제어봉의 필수 소재입니다. 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원자로 개선 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 터비움이라는 건 풍력 터빈 제작의 필수 소재인데요. 중국이 수출 제한을 걸면서 터뷸이 여기 포함이 됐다 하자마자 이 해상 풍력 기업들 주가가 우수수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좀 불안해했는데요. 네. 중국이 수출을 막은 히토류에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 들어가는 원료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자동차에도 들어가는군요. 뭐 네. 자동차는 온갖 귀한 물질, 핫한 기술 다 들어가네요. 네. 어떻게 쓰여져요? 일단 모터나 센서부터 스피커나 헤드램프까지 여러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완성차 기업 중에 히토류 재고가 충분하지 않은 곳들은 공장 가동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이 자동차 기업들이 모여있는 이익단체가 지난달에 미국 정부에 히토류 없어서 우리 미국 공장 멈출 수 있다 이런 비공개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이 포드나 스즈키 같은 곳들이 좀 생산을 멈추는 일이 진짜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은 뭐 5년 전이나 10년 전에도 외교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히토류를 압박하도록 굉장히 자주 활용을 맞아요.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뭐 미중 간의 타협이 일단 이루어졌지만 언제든지 공급망 문제가 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히토류라는 패를 꺼낼 수 있다는 건데 네.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또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단 주요 7개국 G7 같은 경우에도 히토류를 비롯한 중국과 중요 전략 물자를 네. 중국 의존도 낮추기 위해서 공급망 다변화한다는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채산성이나 환경 문제 뭐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좀 중국의 힘을 빼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도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 주 두 번째 키워드도 한번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토니상입니다. 토니상.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미국에서 들려온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었어요. 한국의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미국 공연계 최초 권위의 상이죠. 이 토니상에서 6관왕을 차지했다고요. 우리나라 뮤지컬의 역사를 정말 새로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어떤 상 받았는지 보니까 뮤지컬 작품상, 극본상, 작사작곡상, 또 무대 디자인상, 연출상, 나무주연상까지 6개를 받았는데요. 올해 토니상에서 최다 수상작이 됐습니다. 토니상은 어떤 상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일명 연극 뮤지컬계의 아카데미상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네. 권위가 진짜 큰 상입니다. 이 매년 뉴욕 브로드웨이의 극장들 중에 500석 이상을 갖춘 40곳 이상에서 공연된 신작들을 모아다가 이 중에서 이제 수상작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5년 전에 왜 우리 영화 기생충 있잖아요. 네. 그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에 좀 견줄 만한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상이 1947년에 제정됐고요. 이 공식 명칭은 앙투아네트 페리 브로드웨이 공연 우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앙투아네트 페리. 네.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여성 배우이자 연출가이고 또 예술 후원 분야에서도 일을 했던 사람인데요. 네. 이 앙투아네트 페리라는 사람의 애칭이 토니여가지고 토니상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게 영화에는 아카데미상, 음악에서는 그래미상, 방송에서는 에미상이 있고 이 토니상까지 미국의 4대 엔터테인먼트 시상식 중으로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이 뭐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뭐 블록버스터급으로 등장한 것도 아니고 대학로에서 출발해서 차근차근 올라온 창작 뮤지컬이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고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내에서 초연을 한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진출해서 토니상 받은 게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작년 토니상에서는 우리나라의 뮤지컬 위대한 개츠비라는 작품이 의상 디자인상을 받은 적이 있긴 한데 네. 이 작품은 한국 공연은 건너뛰고 처음에 미국으로 바로 갔거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9년 전에 2016년에 대학로의 소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린 작품이고 국내에서만 5시즌 연속으로 무대에 올랐어요. 인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국내에서도 오랜 시간 호평을 받은 작품이군요. 네. 브로드웨이에는 언제 진출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정식 공연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대학로 초연 때와는 다르게 처음에는 그 미국에서 흥행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근데 하지만 점차 현지 관객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시상식에서 수상행진을 계속 이어갔고 이번에 토니상까지 좀 거머쥐게 됐습니다. 저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이게 마치 9년 전에 2025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본 것처럼 이렇게 시기적으로 정말 잘 이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만들었을까 감탄하게 되더라고요. 주인공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스토리예요? 네, 이 작품은 배경이 21세기 후반의 서울이고요. 이 주인공은 사람을 돕는 로봇, 헬퍼봇. 이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겁니다. 주인공의 이름이 올리버와 클레어인데요. 인간에게 버려진 헬퍼봇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로봇이 올리버의 옛 주인이 살던 제주도로 함께 떠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로 아끼고 위로해주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라는 좀 독특한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인간에게 버려지다니 좀 설정이 좀 마음 아프게 가는. 짠하죠. 네. 그래서 이 버려진 로봇들이 느끼는 이 주인을 향한 순애랄지 또 내가 쓸모를 다한 존재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데서 오는 허무감 같은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특히 뭐 말씀대로 요즘에 이제 인공지능 발달하면서 네. 인간의 효용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 깊어지고 있는데 좀 시대적인 흐름과도 맞물리면서 관객들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한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봇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복잡한 감정이나 관계도 생각해보고 역설적으로 또 로봇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뭐 따뜻함이라는 온기도 좀 생각해볼 수 있겠어요. 네,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브로드웨이의 전형적인 그런 작품들과는 결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 브로드웨이에서는 아주 스케일이 크고 또 역사적인 배경이 담긴 이런 원작을 그렇죠. 기반으로 한 작품이 좀 많고 네. 규모도 상당히 크죠. 근데 이 작품은 소박하고 순수한 얘기를 다룬다. 이런 게 오히려 더 신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한국적인 요소가 곳곳에 드러나는데요. 오. 주인공 올리버의 내면을 반영하는 상징물로 화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플라워팟이라는 영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그냥 화분이라고 하거든요. 오. 그래서 한국어 고유의 리듬이나 정서 같은 거를 좀 지키고 가는 이런 대목이 있고 제주라는 지역 이름도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버전이 서정성을 좀 강조를 했다면 브로드웨이 버전은 어떤 재즈풍의 음악이나 약간 좀 미래 느낌 나는 무대 좀 더 세련되게 다듬었다 이런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적인 디테일을 잘 살리면서도 또 브로드웨이 스타일에 맞게 오리지널 버전을 좀 각색한 점도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비용 면에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 4명에 불과한 적은 출연진과 간결한 무대에서도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을 하나 올리려면 뭐 많게는 2,500만 달러, 한 우리 돈으로 300억 원 이상도 든다고 하거든요. 제작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이 투자자와 관객들 모두한테 좀 매력적인 이런 선택지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투자 비용 면에서도 가성비가 좀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얘긴데 국제적인 큰 상을 받았던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그다음에 뭐 BTS 그리고 한강 작가에 이어서 우리 문화의 힘을 좀 증명한 쾌거가 되겠네요. 어쩌다 해피엔딩은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러면 표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아무리 브로드웨이라고 해도 모든 작품이 늘 만석은 아니니까. 네. 근데 잘 되고 있죠, 그래도. 네, 지금 현지에서 좌석 점유율이 한 93% 정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픈런 공연하고 있습니다. 국내 뮤지컬 시장 키우는데도 뭔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저도요. 국내에서 공연 계획 없어요? 안 그래도 이 네. 10월에 국내에서 6번째 시즌 개막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까지 10주년 기념 공연 이어갈 예정인데요. 네. 이 뮤지컬 시장에 아주 좋은 기운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뮤지컬 시장의 연간 입장권 판매액이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빠르게 회복은 됐습니다만 한 3년 연속으로 4천억 원대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10월은 뮤지컬 시장에서 비수기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성수기가 되거든요. 맞아요. 이 어쩌면 해피엔딩이 비수기 매출을 좀 메워주고 이 흐름을 좀 이어가주면 올해 시장 전체의 사상 최대 매출을 기대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어쩌면 해피엔딩과 함께 해외에서 좀 호평을 받았던 다른 작품들도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요? 네, 작년에 이제 토니상 받았다고 말씀드린 위대한 개츠비 이게 네. 국내에서 공연을 한 적이 없는데 8월에 서울 공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 뮤지컬 최초로 웨스트엔드에서 2달간 공연을 한 이 마리퀴리라는 뮤지컬도 7월에 한국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다른 뮤지컬 대작들도 많이 대기를 하고 있어서요. 이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티켓팅 앞두고 좀 행복한 고민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안 들어볼 수 없죠? 어쩌면 해피엔딩 OST 정문성 전미도의 사랑이란 듣고 저는 2부로 다시 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 충전하는 시간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희동님께서 1교시에 우리 어쩌면 해피엔딩 이야기 들으시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기분 좋으시다고요.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다고 화이팅 외쳐주셨어요. 화이팅입니다. 최아영님께서 저 오늘 주차장에서 자동차 창문 좀 열어놓고 왔냐고 제가 며칠 전에는 닫아놓고 와가지고 깜빡하고 예 그럼요 오늘은 좀 열어놓고 왔습니다. 열고 보니까 다른 차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그러지 않았더군요. 이따가 가서 얼마나 온도가 괜찮은지 한번 봐야겠어요. 네, 오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런던에서 열린 미중 제2차 무역 협상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중국 유학생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중국은 자석 완제품과 이것을 선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중국은 첨단 산업에 꼭 필요한 이것을 수출 통제하면서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왔습니다. 퀴즈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발전기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며 한자어를 풀면 희귀한 흙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화강암, 2번 현무암, 3번 희토류. 오늘 1교시 주간 키워드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금방 정답 맞히실 것 같은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부.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유튜브로 알쿤 A님께서 뭐 갖고 오셨네. 오늘도 뭐 갖고 오셨어. 네, 제가 현지에서 직접 구해서 왔습니다. 현지에서. 자, 오늘 만나볼 브랜드 바로 알아보죠. 뭐예요? 자, 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주마다 오는 브랜드 맞추기 게임 또 시작을 해보려 하는데요. 네. 자, 첫 번째 힌트 나갑니다. 제가 가지고 왔죠. 네. 이건데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장난감. 뭐 그렇게 엄청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또 힌트 주세요. 장난감 너무 많아요. 많죠.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두 번째 힌트 나갑니다. 바로 북유럽입니다. 북유럽 하면 이케아. 장난감 이케아 장난감인가? 이케아가 있죠. 이케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네. 뭐가 있지? 뭐 볼보로 유명한 스웨덴 같은 데도 있고 이 노키아로 유명한 핀란드가 있는데 장난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나온 겁니다. 이 어릴 때 머리 좀 크신 분들의 별명이 이 나라가 많았었거든요. 머리 큰 사람? 덴마크라는. 네. 약간 알 것 같은데 한번 더 들어보죠. 덴마크의 나라라는 나라에서 만든 기업이고요. 네. 이 정도 되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덴마크 현지 발음으로 이게 어원이 된 이름이 있는데요. 네. 한번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네. 라이곳, 리곳 뭐 이런 정도의 발음되는 거가 이 회사 이름의 어원입니다. 좀 원어민 발음 맞아요? 뭐 따라하는 원어민을 따라하는 발음 원어민 정도가 발음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어찌 조금 추정이 되시나요?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조기철님께서 맞추신 것 같은데 어허. 레고네 하고 보내주셨어요. 문연성님께서도 레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맞춰버리시면 제가 이 준비하는 게 좀 아쉽게 되는데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네. 짜란.
네, 요겁니다. 이게 이 그거 듀플로라는 모델인데요. 네. 좀 크죠. 네. 원래는 이게 기본적인 레고입니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저희 분들은 카메라 한번 아시겠지만, 비춰봐 주세요. 저희 네, 지금 추동훈 요겁니다. 기자가 네, 이게 레고 블럭을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또 미국 뉴욕에 있는 레고랜드에서 직접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레고랜드에서 파는 건데 이 얼굴색을 보시면 얘가 노란색이에요. 네. 레고 캐릭터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노란색인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흑인, 백인, 황인 이런 거 말고 아무 인종이 있는 것도 추정되지 않는 이 색깔을 통해서 이 차별을 하지 말자. 그런 의도로 이런 색깔의 뭐 캐릭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제가 또 하나 가져왔잖아요. 더 큰 거 가져왔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에는 흑인도 있고요. 보시면 밝은 색도 있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조금 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더 큰 블럭 듀플로라는 듀플로라고 모델이죠. 하는 건데 네, 네. 거기에 이제 사람 모양의 그 피규어 그 네. 모양이 미니 보면은, 피규어인데 네. 얘들의 이 얼굴색 그리고 표정 같은 게 바뀐 것도 2000년이 넘어서 된 거라고 해요. 이게 원래는 70년대 캐릭터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차별하지 말자였는데 시대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바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인 바비가 나오고 이 에이시안 바비가 나오듯이 이 레고 같은 경우에도 이 캐릭터가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네. 본인 애장품인가요? 저의 애장품은 아니고요. 네. 저희 첫째 아이의 애장품을 제가 몰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찾고 있어요 집에서. 네. 자, 정말 신기한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잔뜩 기대가 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시작해야 될 단계가 있죠. 네네. 창업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앞서서 이게 아까 라이곳이라고 했는데 이 뜻부터 네. 한번 들어보면 좀 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 레고가 라이곳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라이가 무슨 뜻이냐면요. 이 동사로 놀다라는 뜻입니다. 덴마크 말로 놀다라는 뜻이고 이 고트란 말이 뭐냐면요. 부사인데 잘입니다. 즉 라이곳은 잘 놀자. 잘 놀자. 아이들이 잘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 덴마크어고요. 라이에서 앞 글자 두 개가 L이고요. 이 곧에서 처음에 두 글자가 GO입니다. 그게 합쳐지니까 레고 이렇게 돼서 이 레고라는 브랜드의 이름이 지어졌다. 이런 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레고가 사실은 요즘 말로들 렛츠고도 레고 레고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이름 잘 지은 브랜드네요. 네. 창업자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죠. 네, 이 1891년 덴마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여행을 좀 해야 돼요. 창업자를 만나려면. 네. 자, 올레 키르크 크리스티 얀센이라는 창업자입니다. 덴마크의 시골 마을 필스코프라는 데서 태어났는데요. 무려 12남매 중에 10째로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요.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었는데 당연히 가난하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이 농사를 짓고요. 양을 돌보고 또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레고의 창업자잖아요. 네. 그러면 손재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10대 때부터 손재주가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재주가 좋았던 소녀 올레가 계속 성장을 해서 25살이 됐고요. 그리고 빌룬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원래 고향에서 10분 정도 차로 떨어진 거리인데 여기에서 이 빌룬 기계 목공소라는 이 목공소를 인수합니다. 손재주가 좋았으니까 이 목공업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목공소라면 레고의 시작이 나무 블럭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지금의 레고는 플라스틱 이 블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작은 목공이었습니다. 즉 나무로 일을 했었고요. 손재주가 좋다 보니까 문짝이나 의자 같은 걸 만들면서 가게를 꾸려왔고요. 결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고가 발생합니다. 바로 화재인데요. 자, 이 화재가 한 번이 아니에요. 앞으로 3번의 화재를 만날 텐데 네. 일단 924년에 첫 번째 화재가 났고요. 이게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칼 크리스티안 얀센과 이 고트프레드 크리스티 얀센이라는 두 아들이 이 장난치다가 성냥 갖고 놀다가 불을 질렀다고 해요. 당시에는 집과 목공소가 바로 붙어 있었고요. 이 불이 붙으면서 집이 홀딱 타버립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났겠죠. 이제 어떡하냐라고 싶은데 이 올레라는 사람이요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워낙 성격이 낙천적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다시 짓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게 새로 지은 이 빨간색 집인데 제가 일부러
이 빨간색으로 집을 지어 왔거든요. 아, 빨간색으로 지금 빨간색 블럭을 집. 만들어 이렇게 오셨어요. 빨간 벽돌 집을 새로 지으면서 자, 우리 사업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1924년에 불이 났고 1929년에 미국 대공황이 터지죠. 그러면서 이 여파가 덴마크, 유럽으로도 넘어오면서 경기가 안 좋았고요. 폐업위기까지 처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시작을 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망한 건가요? 네, 망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공황이 왔으니까 가구 같은 거 막 애끼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일단 안 사고 버티게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이제 어쩌지라고 했었는데 이 목공을 하다 보면은 남는 나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크게 만들다 보면 이 자투리 쓰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야, 우리 이거 이렇게 돈도 못 벌 바야 이걸로 뭘 좀 해보자 해서 만든 게 목공 장난감인 거예요. 요 남는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게 목공 장난감이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 중에 오리 그 장난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 레고를 대표하는 목공 장난감이고요. 이게 시장에서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오리가 어떤 재기의 원동력이 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기의 원동력이 됐었고요. 그렇게 한 덕분에 장사가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고요. 그 와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레고라는 이름도 이 장난감을 만들다 보니까 우린 이제 목공사를 하지 말고 레고, 그러니까 애기들을 위한 잘 놀 수 있는 걸 만들자 라면서 회사 이름 또 바꿨습니다. 아, 이때 바꾸면서 레고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를 항상 추 기자님 얘기를 듣다 보면 이쯤 되면 나와야 되는데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럼요.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허전한 기분은 뭐지? 허전한 기분을 또 채워야겠죠. 네. 자, 1930년대 즈음입니다. 지금이.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전쟁입니다. 자,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게 나오면요. 기업에게 호재가 되기도 하고요. 악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독일에서 시작된 세계제 2차 대전이 1939년에 시작되는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 바로 위에 덴마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레고라는 사업을 생각했을 때 앵커님 생각에는 이 전쟁이 터진 거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될까요? 어려워지니까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줄 여력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죠. 지금 추 기자님의 눈빛은 또 간파하고 계시는. 빨리 오답을 말해 내가 정답을 말할게 이런 눈빛인데 이 두 수를 다 미리 보시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사실 전쟁이 터지면서 덴마크의 많은 산업들이 안 좋아지겠죠. 네.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이 레고라는 회사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덴마크로 다른 나라의 물품이 못 들어온 겁니다. 국경이 다 봉쇄됐으니까 외국에서 들어와야 할 물품들이 못 들어오니까 이 장난감도 외국 장난감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어졌다. 경쟁자가 없어졌다. 이게 첫 번째 호재였고요. 두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전쟁이 터지니까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엄마 무서워. 손에 뭘 쥐고 싶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기 뭘 지어줄까? 가구는 못 바꾸더라도 장난감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줘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레고의 사업은 매출이 오히려 2배 늘고요. 전쟁 특수를 얻게 됩니다. 레고도 전쟁이라는 계기가 성공을 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스토리를 쭉 듣고 그 시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그 올레라는 사람이 나이가 좀 제법 들었을 것 같거든요. 네, 1891년생이고요. 전쟁이 한창일 때가 1940년대니까 네. 약 50대입니다. 뭐 요즘으로는 젊지만 그 당시로는 이제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후계자가 나와야 됐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구냐면요. 아까 그 불을 질렀던 이 고트프레드라는 셋째 아들이 후계자로 낙점이 됩니다. 이 사람은요. 원래 목공을 전공을 했었고요. 이걸 통해서 독일 유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그런데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는 바람에 독일 가는 건 아예 꿈도 못 꿨고요. 그대로 이 가업을 계승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고 요 시기 딱 전쟁 중이다 보니까 사업은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승계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알고 있는 그 플라스틱 레고는 언제 나와요? 아직도 목공오리예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좀 남았고요. 그 전에 이 두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이 3번 나면서 이 회사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드렸는데 전쟁 중입니다. 1942년이고요. 네. 레고라는 공장에서 불이 납니다. 화재가 나면서 공장이 완전히 불타기로 돼버렸고요. 그렇다면 잿더미에 빠지면서 사업이 또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올레가 이때 또 한마디 합니다. 알테르이크 100. 무슨 말일까요? 그거 좀 원어민 발음 확실하죠? 아닌 것 같아요. 자, 모든 것은 사라진 게 아니다.
역시 또 초긍정 모드가 발휘되면서 멋진 말이네요. 새로 짓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약간 원래 이 MBTI가 ENFP 같아요. 이렇게 아주 초긍정 모드로 하는 덕분에 공장을 다시 지었는데 이게 왜 기회가 됐냐라고 하면요. 네. 목공설을 안 하기로 합니다. 이제 장난감이 더 잘 팔리다 보니까 야 우리 이번에 그냥 공장 새로 짓는 김에 목공 관련 거 싹 빼버리고 장난감으로 다 채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공장을 더욱더 장난감 중심으로 효율화했고 공장도 크게 지으면서 직원 수도 4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럼 이제 공장도 새로 지었으니까 이제는 플라스틱 나와줘야죠. 나올 때가 됐죠. 네. 이제 슬슬 나올 때가 됐는데 여기에 좀 백그라운드를 좀 드려려고 하는데 네. 1945년에 전쟁은 일단 끝났어요. 사업은 계속 진행 중이었고 문제가 생겼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고가 이 나무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냥 나무로 안 만들었습니다. 이 고급 밤나무로 만들었어요. 근데 장난감 인기가 계속 올라가니까 당연히 이 나무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야 이거 공급을 못 따라간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전쟁 다음에죠. 46년에 올레가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플라스틱 시연의 이 컨벤션을 가게 된 겁니다. 이 전시회 같은 걸 가게 됐는데 네. 여기서 뭐가 있나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영국의 장난감 가게죠. 키디크래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 브릭 그러니까 이 블록 장난감 플라스틱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에 뭔가 영감을 얻어서 레고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올레가 유레카를 한 겁니다. 이걸 보고 야 이거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곧바로 들어가서 연구에 들어갔는데 바로 나오지는 못했어요. 1949년에 개발이 완료돼서 이 오토매틱 바인딩 브릭이라는 이름의 첫 번째 블록 플라스틱 장난감이 나오게 됩니다. 흰색,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 네 가지 색으로 만들어졌고요. 모양은 사실 키디 크래프트랑 거의 똑같았습니다. 이게 시장에 출시됐는데요. 시장에서 큰 기대와 달리 시장은 이것을 사실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지? 뭔가 표절이라고 생각했나? 왜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훨씬 더 고급스러웠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싸구려 같다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었고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그래서 있겠군요. 아들인 고트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 우리 나무로 다시 갑시다라고 했었는데 이 올레라는 창업자는 아니다 조금 더 해보자 해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 퍼거슨 트랙터 장난감이라는 플라스틱 장난감이 드디어 시장에 반응이 오면서 드디어 레고도 플라스틱 장난감 블럭 장난감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 뒤로는 계속 승승장구를 하나요? 승승장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여전히 고민은 많았습니다. 이 플라스틱도 나무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고트프레드가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경영자로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많은 조언을 얻었는데 한 사람부터 이런 조언을 듣게 된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뭐 자동차, 트랙터 이런 완성된 레고 블록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장난감을 위해서 길도 만들고 도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조언을 했었고요. 그거에 영감을 받은 이 고트프레드가 레고 시스템 인 플레이라는 시스템적인 이 레고를 만들게 되면서요. 이게 성공이 됩니다. 그래서 레고의 플라스틱 시스템은요. 특허 등록을 1958년에 했고 이 해에 아버지 올레 창업자가 사망까지 합니다. 그렇군요. 아까 불이 3번 났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2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또 남았는데.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화재, 이 악재이자 또 호재가 찾아옵니다. 때는 1960년입니다. 이제 올레가 사망한 지 2년 뒤고요. 세 번째 화재가 또 발생합니다. 왜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운명의 장난처럼 이 레고의 사업을 뒤바꿉니다. 이번에 큰 불이 나니까 아예 이번에는 나무와 관련된 걸 아예 하지 말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화재 때는 목공 산업 그러니까 가구를 만들지 말자 했다가 이 세 번째 화재 때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장난감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공장으로 완전히 재변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레고 제국이 시작됩니다. 그렇군요. 이 레고가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살아남고 인기를 모으면서 레고 창업자 어떤 올레의 장인 정신이 깃들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사실 1970년대 이후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미니 피규어 사람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각종 이야기들과 콜라보도 했었죠. 캐리비안 해적이라든지 뭐 이런 해리포터 같은 것도 만드는 등 정말 성장을 많이 해서 현재 레고는요 연간 360억 개에 달하는 레고 블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바퀴만 해도 한 1년 동안 7억 개 만든다라고 하는데 24년 매출만도 약 108억 달러로 엄청난 큰 규모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한국에도 진출해 있죠. 레고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 아무래도 창업자 올레 장인 정신이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앞서 저희가 이 오리나무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올레가 항상 니스질을 3번 해서 외부에 출고를 했다라고 해요. 근데 아들 고트프레드가 아버지 우리 니스질 2번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했는데 올레가 썩 물렀거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마지막 덴마크 원어 발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올레 발언입니다. Det beste er ikke på godt. 라는 말인데요. 네. 뜻을 잘 모르시겠죠. 이 영어로 말하면요. 한번 영어로 읽어 주시겠습니까? Only the best is good enough. 아, 예. 워낙 발음이 좋으셔서. 자, 이게 금방 말씀드렸던 게 영어로 하면 only the best is the good enough고요. 한국말로 하면 최고만이 충분하다. 라는 최고만이 것이 충분하다. 원래 좌우명이었고요. 회사 벽에 걸려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최고라는 게 결국에는 완벽한 품질일 수도 있고요. 이 아이에 대한 존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이 최고만이 충분하다. 이 부족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원래의 정신이 지금의 레고 제국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이들에게 최고의 장난감이 된 레고의 히스토리 재밌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중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스마트폰, 배터리, 발전기 같은 첨단 산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희귀한 흙이란 뜻을 가진 광물은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3번 히토리였습니다. 많이들 맞추셨는데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들은요. 3236님, 5540님, 8703님 이렇게 3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강성욱님께서 듣다 보니 경제박사 돼 있는 듯 김윤희님은 이것만 들어도 부자 되는 기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죠? 듣기만 해도 뭔가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좋은 방송 그런 방송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 연구소입니다. 자,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4시에 또 놀러오세요. 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에코의 행복한 날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